오늘 제가 이제 같이 나눠볼 주제는 AI 시대에 영어를 어떻게 개념화를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1시간 조금 못 되는 선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특강하는 주제는 요 순서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선생님들께서 배워왔던 영어, 그리고 현재 AI 시대에서 새로이 정립이 되고 있는, 정의가 되고 있는 영어,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영어의 의미를 찾아서 배워야 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영어 교육뿐 아니라 응용 언어학이나 언어학 쪽의 그 트렌드라든지 변화를 직접 느끼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혹시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넣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영어 교육이나 교육 쪽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학력은 이렇게 제 전공은 이렇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버메드 이제 조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AI 앵글리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그 크릴이랑 EMI 쪽 연구를 지금까지 지속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범대에서 이제 예비 교원들 강의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석사하면서 병행을 같이 했었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첫 주제로 제가 잡은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영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네 사람 다 아마 연령대가 다 다르고 그동안 이제 경험했던 영어 교육이라든지 공부를 했던 것들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한번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는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이제 저희가 연령대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 이제 아마 다 사뭇 다르실 수 있을 텐데, 주로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윤 선생, 아, 네, 맞아요. 그거, 윤 선생 아직도 유효하죠. 네, 아직도 진행하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어랑 영어를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같이 가르치셨어요, 직접. 그래서, 좀 그거를 배우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거를 조금 깔고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저는 학원보다는 영어는 과외 위주로 좀 많이 했었고, 학습지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자녀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자녀가 생길 수도 있고, 네네네. 앞으로 이제 자녀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고, 현재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영어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교육은 사실 조부모, 그러니까 나의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의 교육관을 스스로도 정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까지 그게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손주들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뭐, 이걸 연구적으로 분석을 한다기보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시켰던 교육 방식 중에 효과가 있었던 부분과 효과가 없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선생의 장단점이 있었을 수도 있고, 튼튼 영어의 장단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자유롭게 영어를 너무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거를 싫어하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학교 내신이나 뭐 수능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소통 중심의 이런 원어민과의 그런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를 또 지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어떤 교육 방식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릴 때니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지언정 그게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고 없고는 성인이 돼가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비단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전공 교육, 내가 전공적인 지식, 학문을 배워나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일단 쭉 한번 저희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영어 교육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면 영어라는 학문은 자본주의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가 않는 과목입니다. 그 과목뿐 아니라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조차도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유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영어 교육이 굉장히 산업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 영어라는 것이 산업화가 먼저 된 건 어찌 보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권 국가들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게 된 언어학을 영어학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하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일단 자본주의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영역이고, 또 한 가지는 영어는 그냥 어떤 도구라든 그 자체, 그 형태, 영어 자체보다는 그 자체가 철학이라고 보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내 영어 실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의 다른 것들, 다른 영역들을 다룰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1차 교육과정을 공식적으로 만드는데 이때만 해도 그 미국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따랐어요. 왜냐면 이제 미군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미국식 교육이 굉장히 강해서 저희가 아직도 교과서에서나 이렇게 통상적으로 영어를 배울 때 미국식 영어를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초중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학습 과목을 얼추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저희가 이제 영어 교육학이나 테솔 전공하신 분들은 흔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GTM, Grammar Translation Method가 제일 많이 쓰였죠. 이게 제일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이유를 막론하고 수동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고 문학이랑 독해 중심의 그런 교육 방식을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시험 보기에도 좋고,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 평가를 시키기에도 좋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중심이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영어 교육에서 갖게 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2차 교육과정으로 넘어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때 한국이 산업화가 많이 되면서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때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받으셨던 교육과정인데 이때는 미국식 그 오디오 링구얼. 근데 오디오 링구얼도 방식의 이름 자체, 오디오 링구얼 하니까 굉장히 의사소통 중심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그거죠. 그 군사 목적으로 이제 설계가 된 교수법을 조금 이렇게 학생용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약간 툭 치면 how 하면 바로 I'm fine, thank you가 나오게 한다든지 암기, 그리고 구조, 패턴. 그래서 이때 많이 그 학습지가 저 때까지도 학습지에서 많이 시켰던 게 챈트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복을 해서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뭔가 내가 이 입력값이 내가 뭔가 들은 게 있으면 그거에 합당한 암기를 했던 아웃풋을 내뱉어내는 대사라기보다 응답을 말해야 됐던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형식적인 걸 다루고 있었던 거죠. 그 영어 교육이. 그 다음에 3차 교육 과정도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조금 이게 우리가 독해만 다뤄서는 안 되고 이제 3차 교육 과정 넘어오면서 그제서야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딱히 사실 뭐랄까요? 다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영어의 기능적인 면만 조금 포커스를 맞췄던 거에 불과했죠. 그래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때 뭔가를 굉장히 숙고를 하고 깊이 있는 어떤 것들을 사유하고 깊게 고찰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여러 섹터에서 만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빨리 어떤 형식을 구색을 맞추는 게 조금 더 급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도 조금 나타나지 않았나? 근데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비로소 이게 우리가 암기식으로만 가르쳐서는 국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무렵부터 이제 의사소통 접근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취지는 좋았으나 이런 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 교수법 혹은 뭐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가장 큰 단점은 채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제일 골치가 아팠던 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였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의사소통적인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어가 그냥 단순히 정하고 그냥 뭐랄까요 대사를 이렇게 좀 암기를 했다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언어를 완벽하게 문법적으로 구사를 하더라도 그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습득이 결여가 되면 절대 이걸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을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빠졌던 게 교사 교육이 빠졌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취 지향이 의사소통이라고 목표는 정했으나 짧은 글을 읽고 혹은 짧게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훈련시키고 약간 이런 거에 그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정도는 누구나 성취를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약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변별력이 또 생기질 않으니 아직까지도 그런 저희가 이제 수능 형식적인 그런 그 영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래도 한국이 새로운 거를 도입하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이 영어적인 면에서도 의사소통 접근을 적극적으로 어쨌든 도입을 했다는 거는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혹은 일본 이런 아시아에서 조금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6차, 95년, 요쯤에 이제 제가 배우기 시작한 건데, 이때부터, 그냥 중간 기말고사만으로는 애들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가 어렵구나. 이게 우리가 학습 목표라고 정했던 의사소통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수행평가입니다. 왜냐면 수행평가는 그 아이의 내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짧게 짧게 이제 퀴즈를 본다는 식으로 해서 이 아이가 의사소통력이 이게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는지를 이제 추적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행평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교과서도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교사나 학교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긴 대사, 여러 턴을 거치는 의사소통, 이런 것들, 그 내용이 조금 더 현실에 맞춰서 그 문화에 조금 더 맞게 조율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원어민 교사도 학교에 적극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사용이라고 하기 좀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차 교육과정, 지금 현재 20대인 사람들, 그러니까 20대들이 이제 배우기 시작한 교육과정인데, 이때 이제 수준별 영어로 시작을 하게 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 이후에 영어 교육, 그러니까 한국 영어 교육과정뿐 아니라 전 세계 영어 교육이요. 80년대 이후로는 사실 약간의 정체기를 갖게 돼요. 지금도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어떤 새로운 교수법이 발견이 된다거나 이유가, 지금은 워낙에 글로벌 사회가 돼버렸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워낙에 늘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어는 특히 기존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뭔가 발견을 하고 분석을 했단 말이죠. 언어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학문 자체가 뭔가 새로이 개발을 할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거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연구를 한다기보다 학문적으로 결국은 이 우리가 가르치려는 영어의 캐릭터가 개념이 무엇이냐로 이제 건너갈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의 주제를 AI 시대의 영어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육과정이 요거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 2007 개정 교육과정도 보시면 이때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실용 영어라고 영어의 캐릭터를 부여합니다. 영어의 정의를 부여해요. 어떤 종류의 영어인지. 근데 이 전까지는 영어라는 게 다 똑같은 영어지라고 그런 시각에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거죠, 교육을.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어, 그냥 이 영어 따오고 저 종류 영어 따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가르치는 한 반에 30명의 아이가 있으면 이 30명 아이가 학교에 오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필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제 안 보내면 큰일 나잖아요, 분들이. 근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아이들 입장에서 학교를 오는 이유는 다 제각각이고, 그 아이들 입장에서 영어를 배우기 싫은 이유가 너무 제각각인데, 이렇게 인간 전체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인류가 이 영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 영어 종류로 퉁치기에는 세밀하게 교육 과정을 짜서 정말 원하는 교육의 효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실용 영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맥락이라는 개념을 영어 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과정을 정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통치 기준은 상황이나 기능, 과업 중심, 타스크 베이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사실 타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거를 그냥 갖다가 도입만 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교육과정에 이미 나와 있더라도 그냥 도입을 할 수는 없었던 거는 평가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이제 상대평가고 한국은 교육열이 워낙에 높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실생활적인, 좀 더 뭐랄까요, 깊이 있는 영어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꼭 다뤘어야 되는 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종류의 영어를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합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20대가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교육과정이 2009년. 그래서 조금 더 실생활 중심적으로 바뀐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무렵이 요 교육과정이었는데, 이때부터 평가 지표가 굉장히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어를 가르칠 것이냐가 그때 이제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5년을 지나서 점점 이제 그 역량 체계가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어떤 것이 잘한다는 것인지를 합의를 보고, 그것은 현실 중심적이고 의사소통 중심적이고 맥락 기반이고, 그리고 뭔가 그 OECD에서
역량 기반 교수법을 OECD 국가들끼리 한번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교육 과정은 결국 그 한 나라만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좀 합의에 의해서 이게 도입이 되거나 반영이 되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때 이제 점점 문화, 정체성, 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혹은 이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 아이들의 문화를 너무 무시하지 않고 너무 사이드로 두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문화를 섞어서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세계 시민교육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전에는 좀 무시당하거나 좀 이렇게 그냥 터부시 여겼던 어떤 가치라는 개념, 가치적인 요소들을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새로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여기에 새로 추가된 건지 AI. 이 AI는 안 붙일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AI 기술, AI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었고 여기에 중요한 게 다중문해 기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요. 고등학교급에서 가르쳐야 되는 영어가 어떤 종류인지를 좀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문 영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학문 목적 영어, 이거를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라 해서 제가 굉장히 지향하고 있고 계속 추구하고 있는 연구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경험을 했던 거는 그래머 베이스 커뮤니케이티브 에러였던 다 섞인 거예요. 그래마도 포기할 수 없지만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적절히 섞였던 그 과도기에 저희가 이제 영어를 배웠던 것인데 저희는 아마 이제 시험 위주로 문법이랑 독해 위주로 했던 것이고 정확성이 매우 중요했고 잘 읽고 잘 쓰는 그 능력이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교실 속 영어였던 거죠. 그동안에 영어, 선생님들이 배우셨던 영어는 어떤 식으로 개념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어떤 종류 영어라고도 뭐 고찰을 해본 적이 없죠. 그냥 교실에서 배우는 영어, 그냥 뭐 학습지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뭐 그 영어를 배우는 거지 어떤 영어를 배운다는 거는 생각을 굳이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가 그래서 한 과목, 단일 과목으로 존재를 했고, 언어 기능을 네 가지로 분리를 해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연습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의 한계는 이제 저희가 다 이제 경험하고 깨달았지만, 내용이라든지 맥락을 다루는 능력이 매우 부족해요. 그리고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라는 거는 그 언어 기능적인 걸 잘한다고 해서 언어를 잘하는 건 결코 아닌 게 사실 뉘앙스라든지 낄끼빠빠, 눈치, 그리고 이렇게 좀 더 고급지고 격조 있는 표현 내지는 상대가 나에게 굉장히 불손하게 언행을 했을 때 그걸 판단하는 능력 역시 그 정말 언어 능력에 다 포함이 돼.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거는 사실 내가 영어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느는 게 아니라 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언어라는 걸 잘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능력은 이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뭐 철학적 지식, 내 전공 지식, 수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정말 방대한 다양한 종류의 전공 지식, 다양한 분야 지식들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겪게 되는 그런 사회적 능력, 사회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같이 길러질 때 정말 우리가 언어를 잘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영어를 어떤 교과로 이제는 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좀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과목으로 제가 이제 영어 교사를 길러내던 입장이어갖고 이런 말이 조금 별로일 수 있는데 영어 그것만 따로 배워서는 이제 정말 언어 교육의 본질적인 그 목표를 그냥 달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교에서 백날 막 영어를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했더라도 막상 대학에 와가지고는 영어로 하는 수업 잘 못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한국 고등학교에서 탑 1을 찍던 아이가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는 정말 내가 배웠던 영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